이 대출 규제 더 강해진다 그러면은 지금도 못 사지만 앞으로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6개월, 1년 뒤를 점쳐서 결정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정책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수능이다. 그리고 정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출도 안 나온다고 가정해야 되고 세금도 엄청 때려 맞는다고 가정해야 되고 최저선을 잡고 결정을 하면 실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규제를 풀어줄 것 같아서 진입했는데 규제를 묶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피보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청약 전문이시죠. 원룡이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마용성만 돼도 사실 금액대가 엄청 비싼데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금 뭐 2, 30억으로 막 집을 사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런데 거래가 되잖아요. 실제 집도 사시고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사냐? 그러니까 네.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 누구는 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상담자들의 직업군과 소득, 자산 수준이 다 달라졌어요. 네. 원래는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초고 스펙 정도고 아니면 가끔 이제 전문직 분들 오셨는데 작년부터는 전문직이어도 부부가 부부가 전문직. 네, 또는 법인 대표, 건물 있는데 집은 없는 분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억에서 50억 정도 있는 분들이 오시게 되는 강남 시장이 되었어요. 네, 완전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통 서민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KB 부동산 부자 보고서 보면 왜 상위 10%가 10억 현금 갖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10% 10억 갖고 있는 분들이 반포에 청약할 수 있냐? 할 수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전략은 이제 잔금을 못 치잖아요. 그러면 뭐 20평형짜리 한 18억 정도 당첨 받아도 현금이 대부분 필요하다 보니까 네. 이걸 아예 주택담보대출 페널티를 3년 안고 가겠다. 네. 전세가 분양가 수준에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그냥 전세 주고 나는 그동안에 월세 준 다음에 페널티 받고 나중에 팔거나 아니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의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뭐 인생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네.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 대부업을 또 네, 대부업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네. 부모님한테 빌리고.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인데 그분도 이제 처음에는 자기 돈이 최대가 한 9억에서 11억 정도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또 지원을 또 해주시니까 빵빵하죠. 갑자기 20억짜리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근데 돈이 또 있더라고요. 주변에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이제 가족들의 돈이 막 모이면서 또 집을 사시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때가 네. 너의 인성을 테스트할 때다. 주변에서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지. 네.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니 그렇게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집은 또 없고 사긴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막 가족들 돈 빌려서 산다는 게 또 누군가는 또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빌려주는 사람보다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의 철학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을 네. 잘 지키는 사람. 예를 들어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언제까지? 제가 만약에 못 먹는 반포를 10억 조달해가지고 어떻게든 등기 쳤어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포기하고 일반과세 구간 보유 2년 네. 이후에 날짜를 정해서 이때 얼마가 됐든 판다. 그 다음에 빌린 돈은 이자 쳐서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해서 다 산다. 이런 본인이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게 되면 결국 결정부터 매도와 대출 세금까지 첫 시작부터 다 정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봐요. 근데 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이게 세금이 또 있고 좀 네. 한 2, 3년 더 끌고 가면 더 오를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빌린 사람이 한 4명이에요. 네. 2명은 무조건 갚으래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더 올라가고 대신에 나랑 차익 나누자. 그러면 그 차익 나누자는 사람한테 좀 더 조달해가지고 이제 상환하고 이런 유동성, 그러니까 네. 변화구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출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득은 높은데 자산이 없잖아요. 근데 대출을 해주면 살 수 있는데 이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뭐 이런 상황까지 가고 뭐 결국에 뭐 두세 명한테 뭐 빌려서 뭐 친구들끼리 모아서 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뭐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저도요. 대출을 해주면 그러니까 능력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뭐랄까 그냥 아니 연봉이 막 3억 5억이신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아, 근데 이분이 영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연봉이 5억인데 대출을 2억밖에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계속 규제가 더 강해지는 와중에도 과거에도 보면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뭐랄까요? 어디선가 돈을 가져오는 이런 분위기가 수그러들지는 않겠죠. 방향이 이게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끌어오거든요. 그렇죠. 이거 코스피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차피 주택 구입 자금을 주식으로도 많이 돌리셨기 때문에 네. 그 자금이 굳이 뭐 증여나 아니 빌려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산 굴려가지고 투입하는
불편한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조달 능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강해졌다고 봐요.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뭐 얘기했듯이 막 강남권이나 뭐 아니면 뭐 반포나 뭐 압구정 뭐 한남동 이런 데 같이 가격이 이미 많이 막 올랐어요. 막 초고가 시장은 막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투자적으로 좋은 매수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저는 그냥 재건축 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네. 예시 하나, 근데 개포 5, 6, 7단지 같은 경우 무조건 이제 입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관처 나고 곧 2주 철거예요. 그러면 이거 산다? 근데 40억짜리 반포는 못 샀는데 네. 25억짜리 개포 18평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올라간 신축보다도 개발성을 갖고 그 20%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상되는 시세보다 20%싼 18평에 27억짜리가 있다. 근데 나는 그건 살 수 있는데 40억 못 사. 어떻게든 4인 가족이 비벼서 실거주하고 그때는 물론 학군 다 해야 되겠지만 돈이 버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개포의 신축이 바뀌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 몇 달 동안만 고생하고 네. 어차피 이주비 대출 받거나 나와서 주변에 월세 살면 되니까 그런 식의 일시적인 불편한 전략도 전 좋아 보여요. 실거주에 의무가 있지만 뭐 참고 조금 하면 그리고 좀 나중에 낫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재건축 뭐 재개발 개념이라면 그냥 이미 다 지어진 네. 근데 이거 뭐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뭐 신축급이라든지 뭐 그런 단지들도 많잖아요. 아 저는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네. 떨어지는 경우는 무섭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이게 수익성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수익률로는 도저히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 가격이 되지? 네. 만약에 5억 10억씩 뚝뚝 떨어져도 상관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사주면 땡큐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뭔가 규제가 갑자기 나오고 그러면은 막 한 5% 10%씩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단지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많이 오른 것들이 또 조정도 많은 것 같고. 그럼 앞으로 대출 규제가 조금 더 팍팍해질 거로 보세요? 네. 왜냐면 이게 대출 해줄 때 사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왜냐면 뭐 2년 뒤에 살 거예요. 내년 가을에 전세 만기돼서 그때 살려고 고민 중입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되면 누가 사게 해준대?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대출 규제 더 강해진다 그러면은 지금도 못 사지만 앞으로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6개월 1년 뒤를 점쳐서 결정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당장 상황이 되면 전세 만기가 내년인데요 또는 6개월 후인데요 상관없이 구해주고 나오면 되잖아요. 내가 전세 복비 주고 어차피 집주인은 전세금 올라가니까 좋아하는 상황이라서 네. 상황이 되면 굳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계산 나왔으면 달려가서 사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전세를 이제 새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맞추고 이사하고 3개월 지났는데 그게 빼주고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될 상이시네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이동하는 거 뭐 이사비 아깝다고 딱 1년 더 살고 뭐 2년 더 살고 이동한다 생각하는 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맞아요. 이게 500, 1000 때문에 1억 5천, 2억을 놓치는 상황이 사람들이 되게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뭐랄까 이게 지금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도 언제든지 계약을 깬다는 생각으로 한번 리셋하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게라도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네. 거꾸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가요? 네. 그럼요. 그렇게들 해야죠. 무조건입니다. 그래요? 네. 반대로 제가 무조건 팔아야 될 때는요. 전세 입자를 붙들고 김포지를 판 적이 있거든요. 네. 시세가 5억 2천이었어요. 5억에 일단 2천은 후려쳤고요. 네. 그 세입자분께 이사비 얼마 지급했을 것 같으세요, 대표님? 뭐 한 500 드렸네. 1000 드렸습니다. 1000이나 줬어요? 네. 그렇게 내보낸 적이 있어요. 왜냐면 팔았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4억 초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다행이었고 그 산 사람이 그러면 실망이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저는 시세보다 일단 2천 이상 싸게 팔았으니까 네. 당시에는 만족한 매수였었고 원주 같은 경우도 분양을 2억 5천 받았던 걸 3억 3천 5백인가 이제 시세가 3억 6천일 때 네. 500이나 이제 싸게 기존에 월세 세입자. 네, 월세 해봤자 3천에 80, 120 이렇게 돼요. 이사비 700 줬습니다. 이사갈 집에 2년치 월세 상승분에 이사비 플러스 200을 더 얹으니까 한 700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설득이 되더라고요. 네. 네, 원가를 주면 안 돼. 절대 안 움직이고 플러스 알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뭐 팔아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반대로 사야 될 때는 계약을 깨고도 나와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지금 약간 그런 시기 같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결국에 지금 전 월세가 대란이고 근데 그게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 그럼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비아파트 쪽으로도 이 어떤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고 보세요? 아주 일부 일어날 것 같아요. 아주 일부. 그리고 이제 자녀 계획이 좀 있거나 점수가 몇 년 지나가면 소위 말하는 고스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비아파트 전월세를 사는 거는 주택 소유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만 안 받는다면 대출도 영향 없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공시가격 5억이야 전용
25제곱 미만은 청약시에는 비아파트로 여기니까 비주택으로 그런 청약 전략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월세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다 이제 세금까지만 이제 중과가 막 되잖아요. 이제 보유세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중과가 된다고 하면 이게 전월세를 더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조세의 전가. 이번 장에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거로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손해봐도 되거든요. 왜냐면 돈이 없을 때도 밥은 제가 사는 주의였어요. 네. 근데 대표님도 그런 분이셨잖아요. 뭐 그랬죠 옛날에. 예. 근데 나와 같이 이제 마음이 넓고 웬만하면 내가 사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10명에 1명. 그러니까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왜 더 내? 무조건 너가 내야지. 정가하는 성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게 다 반영이 전월세 상승에 된다고 봐요. 최근에 노원에 어떤 집이 하나 나왔는데 올 리모델링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애착이 많은 집이기 때문에 뭐 아이가 있는 집은 안 받고 뭐 이제 30세가 넘은 뭐 신혼부부만 받고 뭐 면접을 볼 것이며 직업을 따지겠다 뭐 이렇게 조건이 붙은 집이 나온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을 관계가 지금 엄청 심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세 대란이고 막 월세 대란이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까탈스럽게도 해도 집을 보러 오는데 당연히 세금이라도 뭐 더 얹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맞아요.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도 요즘 보면 다주택자가 정말 중과매물 팔려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심지어 빌라 아니면 전세 3억짜리에 요구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이더라고요. 네. 3천만 원 주세요. 그럼 나갈게요. 이사비를.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갑의 위치가 뭐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세입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지위를 엄청나게 이용하려는 성향이 되게 세요. 빡빡합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임대인만 나쁜 것도 아니고 네. 임차인들도 나쁜 사람들도 많고 뭐 서로 뭐 좋은 사람들도 많고 네. 자기의 어떤 그 입지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 뭐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책이 계속 바뀔 것 같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 한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뭔가가 막 계속 나오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이 정책을 막 미리 예측해가지고 막 전략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아예 난 모르겠다 그냥 좀 심플하게 가자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막 정책이 시장을 뒤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어떤 투자를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깔고 가는 게 필요한데요. 정책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수능이다. 무조건 수능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출도 안 나온다고 가정해야 되고 세금도 엄청 때려 맞는다고 가정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유세 예상을 할 때도 이제 공시가 현실화율 반영을 그냥 80%로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 공동명의도 뭐 18억까지잖아요. 이게 낮춰질 수 있다. 뭐 12억까지 이런 식으로 최저선을 잡고 결정을 하면 실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규제를 풀어줄 것 같아서 진입했는데 규제를 묶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피보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돈도 아낀다. 그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한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도 보수적으로 안 잡아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못 사는데 보수적으로 하면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사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소급 적용은 이제 안 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서 정해져 있는 걸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서 맞춰서 하면 되고, 이 대신에 이 대출을 더 해줄 거야. 잔금 때. 잔금은 6개월이니까 6개월 후에 대출 풀어주기.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현재 기준에 맞춰서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토어제를 풀어주길 기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예측해서 대응하지는 말라. 네. 그게 결국에 이제 부동산이라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뭐 팔 수 있고 뭐 살 수 있고 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한번 죄송해요. 처음 맞아보니까 알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계획은 다 많죠. 그렇지만 이게 막상 이렇게 해보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세입자까지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책을 너무 예측하지 말고 순응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